날씨가 꾸물꾸물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음만큼은 좀 밝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인터뷰가 또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재밌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윤종군 안성 지역위원장 대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윤종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좀 직함이 애매하긴 한데 예, 예. 윤종군 위원장을 제가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이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지내셨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안성 지역위원장 직무대리이시고요. 경기도지사 정무수석 지내셨고 이재명 대선 후보 메시지 총괄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온 다시 이재명 이제 총편집자 이렇게 대표 설명하면 편집. 되나요? 대표 편집자. 대표 편집자 네. 이렇게. 자, 어서 오시고요. 다시 이재명 책을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왜 이거 왜 뒷모습이에요? 마지막 이제 청계광장 연설 어. 할 때 이제 뒷모습인데요. 저희가 이제 출판사랑 책 제목을 정하면서 이제 다시 이재명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것을 상징할 수 있는 표지를 좀 구상을 해보자 그랬었는데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마지막 연설 있고 또 뒷모습이니까 앞으로 이제 걸어나가는 이런 좀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 제목하고도 이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 사진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어게인 이재명. 네네. 이재명 관점에서 본. 네. 그럴 수 있겠다. 저 객석이 이재명 의원의 관점에서 보는. 네. 어, 다시 저는- 이제 국민들 속으로 힘차게 들어가셨으면 하는 네. 마음을 담아가지고 표지를 구상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운할 거니까 앞모습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집필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이제 대선 끝나고 이제 네. 저도 이제 기자들이나 뭐 이제 출판계, 언론계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쨌든 졌으니까 이제 위로주 사준다고 이제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대선 때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생각할 때 이재명 그러면 좀 날선 언어 뭐 이제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의 말과 글이 의외로 이제 깊이가 있고 뭐 따뜻하고 당시 이제 윤석열 이제 말글하고 굉장히 대비가 된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요약해서 책을 한번 내보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들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제 대선 때 메시지 팀장 하면서 우리 메시지 팀원들하고 약속을 했었어요, 제가. 대선에서 이기면 끝나고 우리 메시지 팀 이름으로 책을 하나 내자. 예, 근데 이제 뭐 0.7% 석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잊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제안들을 밖에서 해주시고 또 대선 끝나고 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 이제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좀 알릴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대선 끝나고 좀 지나서 구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긴 제가 최근에 지방선거 등을 끝나고 했던 이야기인데 예. 이재명 의원 당시 후보의 연설을 보면요. 네. 저는 김대중 대통령 생각날 정도로 이제 완전히 머릿속에 연설 등 그렇죠. 이런 말 등이 예, 체계화되어 있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그게 체계화되는 게 쉽지가 네. 않고 윤석열 씨가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네. 뭐 무지 무능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네. 너무 비교가 됐고 프로포트 안 뜨면 또 네.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겼다면 네. 이 책은 굉장히 또 각광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걸 염두에 뒀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참. 근데 제가 이제 책에도 썼는데 특히나 그 메타버스 하면서 그 즉석 연설을 원래 기획된 건 아니었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봐도 정말 뭐 저희가 써준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 정치사에서 원고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하고 30분 뭐 1시간 이렇게 즉석 연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김대중, 노무현, 이재명 이렇게 세 분이 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매일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예. 유세 영상. 예.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 연설만 따서 네. 팟캐스트 방송에 이제 그걸 집어넣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온전히 연설한 그 네. 시간이잖아요. 예. 어떨 때는 30분. 네. 작은 집회는 네. 뭐 한 15분짜리도 있고. 네.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계속 할까? 음. 말이란 것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의 표현인 거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연설이라는 것도 그 정치인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그럼요. 예. 여기에는 이제 막 이를테면 그냥 그 연설하는 사람의 텐션, 그 사람의 어떤 자신감, 그 사람의 어떤 의식의 흐름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뭐 보고 읽는 게 아니니까 예. 연설의 어떤 경지에 올랐구나. 다음 대선 때 되면 진짜 볼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근데 대부분 대선 후보들이 써준 연설문을 보고 하시거든요. 종이로 보고도 본다거나. 못하신 분도 계셨죠. 예,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재명 후보님은 그런 면에서는 뭐 이제 본인 머릿속에 있는 얘기들을 하는 거니까 외워서 하는 게 아니니까 뭐 30분 뭐 40분 길 때는 즉석 연설을 1시간 가까이 하신 적도 있어요. 예. 근데 이재명 비서실 메시지 총괄 팀장, 예. 메시지 팀장 네. 이런 곳은 아무나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맡게 되셨어요? 그게 좀 제가 경기도 정무수석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대선 출마하시기 전에 1년 정도 이제 정무수석을 하고 있었는데 대선 이제 경선에 출마하시면서 박홍근 의원이 이제 그 비서실장을 맡게 됐대요. 근데 이제 박홍근 의원하고 저는 좀 약간 좀 특수 관계거든요. 예. 92년도에 이제 박홍근 지금 이제 원내대표죠.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 할 때 제가 이제 총부학생회장으로 같이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워낙 이제 가까운 형님이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 6월 달인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 내가 이제 그 비서실장을 하게 됐는데 본인도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교 역할도 좀 해주고 제가 이제 뭐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에서 이제 연설비서관실 행정관도 했고 당에서 오랫동안 메시지를 좀 썼었거든요. 완전 전문가시네. 그런 거죠. 당에서 민주당에서 메시지로만 보면 제가 아마 경력이 제일 길 겁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대선도 제가 정동영 대선 때부터 4번을 이제 메시지 팀에서 치렀거든요. 정동영 대선 때는 이제 당직자로서 파견 나가서 한 거기 때문에 뭐 크게 계정을 갖지는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 2번의 대선,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 대선은 아주 애착을 갖고 있죠. 근데 그런 특수관계에 있는 이제 박홍근 의원이 메시지 팀장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 정치권에서도 이재명 메시지가 굉장히 그 까다롭고 어렵다고 이제 소문이 나 있는. 저도 이제 경기도 정무석 하면서 이렇게 보면 정말 그 경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고 그걸 제가 따라갈 자신도 없고 정무석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폼 잡고 이렇게 지냈는데 야, 메시지 팀장을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앞이 깜깜했는데 어쨌든 뭐 경기도 정무수석으로 또 이재명 당시 이제 지사께서 이제 또 발탁도 해주셨고 또 박홍근 의원이 또 우리 특별한 관계인데 얘기를 해가지고 거부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메시지 총괄팀장 맡아서 151일 동안 이재명 후보하고 대선을 같이 치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지금 현 의원이 대통령이 됐다면 네. 지금 윤석열 씨랑 상당히 비교되는 측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랫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느낌의 인물하고 네.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더 많이 하는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참모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다. 굉장히 굉장히 힘들죠. 힘든데. 근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랑 호흡이 잘 맞았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저도 이제 경기도 정무수석만 했지 뭐 메시지 이런 걸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걸 또 말과 글로 표현하는 건 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 차차로 이제 시간 지나면서 서로 호흡도 잘 맞았고 후보 본인도 꽤 만족해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재명 후보 지금 현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깝게 지내보면 장난기가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장난기가. 여기 사람들이 잘 이제 상상을 못 하는데 저도 상상을 못 했죠. 근데 이렇게 지내보니까 장난기가 많으세요. 한 번은 박홍근 의원하고 이제 뭐 주요한 연설문은 가서 대면 보고를 하고 이제 이제 컨펌을 받으니까 같이 들어갔는데 그 특유의 그 장난기 있는 그 표정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표정을 살짝 지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윤 팀장님 그 정무수석 할 때는 잘 몰랐는데 경기도 정무수석 할 땐 잘 몰랐는데 메시지 팀장은 정말 열심히 잘해주고 계시네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정무수석 할 때도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난기가 좀 많으세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런 거죠. 가깝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장난도 치고 특유의 그 웃음소리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하는 게 있죠. 상대편이라고 생각하고 적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정색을 하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 장난기도 많다는 게 그러니까 장난을 칠 줄 안다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가깝게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가깝게 느껴지니까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책에 대해 잠깐만 볼게요. 다시 이재명 여기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총 6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대선 때 좀 히트쳤던 소확행, 그리고 이제 논란의 중심이었던 대장동 얘기,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민주주의와 정치 교체, 그리고 코로나19가 또 이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와 기본소득,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살아온 삶의 길을 요약한 이재명을 만든 시간,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정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억강부약의 꿈, 이렇게 이제 6개 장으로 구성을 했고요. 맨 뒤에는 이제 부록 개념으로 대선, 경선, 본선 때 했던 아주 주요한 연설, 큰 연설 중에서 좀 반향이 컸던 것, 그 이제 몇 가지 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앞에 지금 이 책이 있어요. 이런 방송하면 좋은 점이 예. 가장 먼저 받아보는 경우가 꽤 많아서 네. 저도 이렇게 이재명 컬렉션이 있거든요. 예, 예. 뭐 관련된 책이나 뭐 예. 굿즈 이런 거 모집하는 네. 거. 근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맨 앞에 진짜로 그 소확행이 들어있네요. 네네네. 여러분들 이 책 한번 나중에 한번 꼭 사서 보세요. 지금도 구매할 수 있는데 이재명 현 의원이 후보일 때 몇 월 며칠 날 한 네. 발언들을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예, 페이스북에 이제 썼던 글들 중에서 글들이나 네, 또 호평받았던 것하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문제의식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이제 의원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재명 의원님 관련돼서 나온 책들이 보면 인간 이재명 이런 거는 이제 삶의 스토리잖아요. 그런 거하고 이제 정치 철학 이게 거의 이제 구분돼 있습니다. 이게 책 하나에 이렇게 망라되어 있지가 않고, 그래서 그걸 각각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좀 뭐 불편함이랄까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예. 대선이라고 하는 과정은 이제 그 사람이 살아온 역사, 또 정치 철학, 또 현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 모든 것이 이제 망라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선 공간, 중요한 대선 공간에서 이렇게 쏟아냈던 말과 글, 이거를 다 모아서 이 책 한 권으로 이재명의 삶도 이해하고 정치 철학도 이해하고 또 중요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한 견해,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6개 장으로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다 총망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여기 두 번째 섹션에 보면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대장동 이야기라고 두 번째 섹션이 있어요. 여기 아마 대선 때 가장 많이 괴롭혔던 그 의제였는데 지금도 뭐 이제 윤석열 정권이 이걸 이제 검사들 통해서 한번 더 이슈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오늘 또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대장동이 처음 터졌을 때 캠프 소속 의원들이 소극적이었다. 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의도 정치권의 이제 초식인데 대략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면 후보가 연루됐거나 혹은 후보가 연루되지 않아도 주변에 누군가는 연루되지 않았겠냐 이런 이제 의심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선 국면이었는데 캠프에 참여했던 의원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좀 꺼려했어요. 초기에 맨 처음 터졌을 때. 그리고 그게 이제 본선에서 상대 정당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또 당내 경선 과정에서 터졌으니까 의원들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캠프에서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이렇게 막 메시지가 세게 못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캠프 그 의원들한테 작심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정말 단돈 1원도 안 받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강하게 대응을 해라.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좋은 기회다. 부동산을 통한 공공이익, 개발이익 환수를 공론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발언이 있고 나서 이제 캠프에 참여했던 의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대장동 건은 경선 때 불거지기 전에는 이재명 시장의 최대의 치적이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었지. 근데 갑자기 이게 무슨 비리처럼 이렇게 둔갑하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이 오히려 잘 모르는 측면도 있잖아요. 우리보다 모르는 것 같은 어떤 내막들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민주당 의원들 중에 뭐 일부는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저러겠지. 그렇죠. 같은. 그런 정서가 밑바탕에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뭐 다른 쪽 이야기긴 합니다만 김부선 건도 그런 거거든요. 거의 뭐 7년 8년 이렇게 다루다 보면은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는 걸 아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저 뭔가 있으니까 저럴 거 아니야. 요렇게 의식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선 때 참 아쉬웠던 게 대장동 이슈인데 이게 이제 경선 끝나고 당내 경선이 끝나고 본선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으면
당 의원들이 아마 벌떼같이 나서서 초기부터 굉장히 강하게 방어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경선 국면에서 이제 우리 당 안에서 문제 제기가 되다 보니까 의원들도 이제 주춤주춤하고 주저하고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이런 측면들이 참 너무 아쉽습니다. 예. 예. 자, 보람 PD. 아까 책 표지 있잖아. 요거를 저 위원장이 왼쪽 화면에다 같이 한번 걸어줘 봐요. 많은 분들이 책 제목을 물어보시는데 그 공지 맨 위에 지금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재명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예. 기가 막힌 게 지금 책 표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앞부분만 그 뒷장 말고 앞부분만 그 위원장이 막 얼굴 옆에 예? 요게 의미가 굉장한 게 지금 보니까 아까 마지막 연설 장면이고 네. 그리고 저 표지를 또 쓴 것 중에 하나는 이 왼팔이 이렇게 굽은 팔이잖아요. 예. 예, 그것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연출한 사진이 아닌데 예, 선명하게 이렇게 나와서 저도 강력하게 추천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쓰자 이렇게.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살면서 누구한테인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네. 뒷모습을 보면 그렇게 슬프대요. 예, 예. 저도 똑같은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예. 뒷모습 보면 슬프고요. 어쩔 때는 왼수 같은 사람도 자고 있는 모습 보면 뭔가 마음이 짠해지는 게 있잖아요. 예. 그 뒷모습이 요게 이제 다시 실패를 했지만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상징성 같은 것까지 네. 포함된 야. 아니 이 책 제목 딱 보는 순간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다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정부수석 할 때 이제 공식 행사에 수행을 하게 되면 조금 이제 한두 발짝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서 보면 이 구분팔이 더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앞에서 볼 때랑은 또 굉장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그 이제 잔상이 있었는데 출판사에서 요거 이제 사진을 표지 사진을 몇 가지 이렇게 제안을 주셨는데 그 느낌도 있고 그래서 예, 그 사진을 쓰게 됐습니다. 아이고. 네. 잘 쓰셨네. 내가 보니까 여운이 많이 남아요. 네. 이거 하나만 갖고도 네. 한 2시간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이 사진 하나만 갖고도. 네. 근데 뭐 사실상 저자라고 보면 이 책을 다시 이재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대선 국면이 이제 길기도 하지만 워낙 이제 그 현안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쫓아가기 급급하잖아요. 지지자들도.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 또 혹은 정치인 이재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이런 또 시간들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어쨌든 대선 후에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다시 좀 알고자 하는 이런 좀 어떤 흐름들 국민들 속에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이재명의 어떤 인간 됨됨이 또 정치 철학 이런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좀 컨텐츠 좋은 컨텐츠로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의원 뭐 우상화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보신 분이 이야기하는 네, 건데 이제 저는 이런 이야기 제가 글을 옛날에는 되게 많이 썼어요. 방송하기 전에는 의사를 전달할 때 글로써 표현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하게 되니까 글 쓰는 게 싫어요. 네. 말로 할 수 있어서 네. 오히려 뉘앙스라는 게 있기 네. 때문에 말로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일반 정치인들은 정치인이 직접 쓰는 SNS가 있고 네. 의원실 SNS가 있고 네.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재명 후보 또는 의원은 그 전에 시장 뭐 도지사 할 때부터 SNS 활동 정말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그런 것들을 직접 쓰십니까? 모든 걸 다 이제 본인이 직접 쓴다는 거는 이제 아니고요. 그러나 저도 이제 정치인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제가 2004년부터 민주당에서 이제 원내대표, 당대표 여러 분 모셨는데 하여튼 그 중에는 가장 많이 쓰시는 편이고 실제로 SNS 페북에 올리는 글 중에 상당수가 이재명 후보가 직접 쓰는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참모들이 올리는 글에 대해서도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글을 이렇게 올리면 다시 수정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본인이 직접 수정하는 분이 있어요. 글에 대해서는 말에 대해서도 이제 써준 연설문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 있고 그거를 자기 걸로 체화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두 번째, 네 번째 스타일인 거죠. 글도 본인이 직접 수정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수정해라 이렇게 말로 지시하기보다는 직접 그냥 본인이 수정하면서 서로 좀 호흡을 맞춰가는 그런 스타일이고 말도 이제 참모들이 물론 써드리지만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고 본인의 언어로 체화해서 이렇게 본인의 말로
하시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 20세기의 리더는 의전이 많잖아요. 의전. 네. 아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윗사람인데. 이재명 후보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정반대 캐릭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전만 시킬 수 없는 사람. 왜냐하면 본인이 제일 똑똑하고 잘났기 그렇죠.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아요? 뭔가 굉장히 힘들죠. 초기에 이재명 후보 같은 분 모시고 말글 쓴다는 게 저도 메시지를 많이 해봤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특히나 뭐랄까 주식, 경제 분야, 이 실물 경제 이런 부분에서는 뭐 정책 전문가, 정책 파트 의원들보다도 더 이제 똑똑하세요. 그래서 대선하면서 저희가 말글 쓰면서 이제 후보가 제일 많이 수정했던 게 소확행이거든요. 소확행. 근데 그 중에서도 경제와 주식 관련된 것은 본인이 더 잘하니까 직접 막 수정 지시를 한 어떨 때는 한 6번까지 받아본 경험도 있어요.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되면 솔직히 짜증나지 않아요? 아니 뭐 짜증나는 게 아니라 미치겠죠. 그게 같은 말 아닙니까? 짜증나는 거지. 사람이니까. 네. 어떤 경우는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드렸는데 네. 본인이 이걸 다시 물릴 때 네. 이럴 때는 좀 짜증나죠, 솔직히. 힘들죠. 짜증이란 말 절대 안 하시네. 괜히 시작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근데 그렇게 또 까탈스러워요?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글에 대해서요? 뭐 까탈스러우면은 아니고 팩트나 이제 사실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예민한 이런 거죠. 글을 쓰면서 까탈스럽다고 하면은 전혀 예측되지 않는 어떤 문제 제기, 감을 못 잡게 뭐 수정 지시를 하는데도 무슨 말을 한지 감이 안 올 때 이럴 때가 좀 까탈스러운 건데 그러면은 별로 없으세요. 편하게 얘기를 많이 하죠. 저도 이제 리더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일을 시킬 때도요.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좀 약간 바보 같으면은 아랫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자기화가 안 돼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런 거거든요. 아랫 사람한테 일을 시킬 때는 내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점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참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전 리더들은 아랫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자기를 거기다 맞추는 캐릭터잖아요. 그게 이재명과 윤석열이 다른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뭐 하여튼 그 말글을 가지고 정치인 후보들하고 이렇게 교감을 해보면 그 사람의 스타일이나 이런 게 이제 거의 다 드러나거든요. 정치 철학부터 인간 된다면까지.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제가 지금까지 모셔본 정치인들 중에서 매우 독특하기도 하고 굉장히 자기 견해, 자기 생각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한 밑에 이제 참모들을 정말 참모로 쓰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근데 책을 보니까 대통령 다움, 이재명 다움 뭐 이런 고민이 가장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민주당스럽다, 틀린 말이다, 답다라는 표현이 맞다. 그러니까 이재명 다운 거, 이재명스러운 게 아니고 어쨌건 이 고민이 굉장히 컸다고 하던데 지금 끝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부분이 참 많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저도 이제 경기도 정무수석 하면서 이제 봤던 이재명. 그러니까 제가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본 이재명의 이미지 이런 것하고 보수 언론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각인되어 있는 이미지가 너무 다르잖아요. 악마화의 산물은 그렇죠. 언론. 그러니까 조중동의 시각으로 보면 이재명은 악마고요. 알고 보면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이제 좀 약화시켜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이재명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좋게 형성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캠프에서 이제 의원들도 그렇고 저희 메시지 팀원들도 대통령 다음을 강조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이제 많이 나왔죠. 대통령 다음 그럼 이제 따뜻한 포용력 뭐 이런 거고 이재명 다음은 그러면 굉장히 직선적이고 날카롭고 선명한 사이다 발언 이제 이런 것. 그 갭이 나중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사이다가 없어졌어.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경선하면서 의원들은 이제 이재명 다음을 줄이고 대통령 다음을 많이 키워라 이제 이런 요구를 캠프 내에서 계속 받는 거죠. 이제 저희는. 근데 이제 캠프 구성원들은 이재명 다음을 더 살려가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쪽에 이제 문제의식이 있다 보니까 사안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때로는 충돌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대선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대통령 다음이란 것, 이재명 다음이란 것, 이것을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갈라서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재명 안에 있는 대통령 다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좀 끄집어내서 많이 보여줬었으면 대통령에게 필요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재명 다음 이거를 좀 많이 끄집어서 선명하게 좀 보여드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좀 많이 있는 거죠. 최근에 제가 했던 말이기도 한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당대표가 된다면 네. 예전에 사이다가 좀 많이 나와야 된다. 음.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뭐 야만의 시대, 음. 뭐 말도 안 되는 시대가 도착했을 때 협조할 건 협조해야 되겠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거. 근데 그 메시지 관리도 이제 결국은 굉장히 중요해지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때 너무 네. 안정감을 주기 위해 소위 말하면 대통령 다움 때문에 그 사이다 메시지가 많이 사라진 게 아니냐. 네. 좀 아쉬웠던 분들도 꽤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정을 짤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이재명 다음은 대통령 다음은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민들의 삶, 어렵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그게 곧 이재명의 삶이었기 때문에 일체화가 금방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텐데 그 서울대 노동자 이제 청소 노동자 돌아가셨을 때 거기 가서 이렇게 막 눈물을 좀 흘리셨거든요. 그런 게 뭐 기획되고 연출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아니고 악마로 보면 네. 다 연출로 보이는 그러니까 다 연출. 소위 말하면 쇼라고 보이는데 왜 상대원 시장에서의 네. 그런 장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북받쳤을 것 같고. 그렇죠. 예. 그 서울대에서 흘렸던 눈물하고 조금 다른 그런 건데 서울대 그때도 이제 이제 여동생이 청소 노동자로 일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 장면이 딱 이렇게 생각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울컥하셨는데 예를 들면 경제계 재벌 회장을 만난다는 것이 대통령다운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이제 서민의 삶에 천착한 이런 대통령다움을 보여주는 일정과 메시지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대선을 이제 경과하면서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좀 이재명답게 어떤 치르지 못했다라고 생각드는 게 저는 이제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그 재난기본소득 그 전국민 지급하는 이런 예. 거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해놓고는 윤석열 정부 되고 나서 50조를 뭐 계속 이제 추계를 잘못했다고는 하는데 이런 게 사실은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좀 이재명 후보가 좀 강하게 기재부하고 싸우고 때로는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어느 정도는 각을 좀 세워서라도 그거를 좀 해내야 했어야 되지 않는가. 아니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당의 이제 의원들이나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가 된다. 각을 세우게 된다. 이제 이런 논리 때문에 이제 못한 건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좀 있죠. 그러니까 언론이 중간에서 이제 계속해서 끼어들어서 이간질을 그렇죠. 하니까 네. 거기에 이용 안 되려면 굉장히 메시지에 좀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선 때 특히나 손실보상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이것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 국가 뭐 이제 재정이 위기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재부 관료들이 지금은 도대체 어떤 생각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네. 그럼 곁에서 본 이재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뭐 비슷한 이야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조금만 더 좀 자세히. 같이 일하면서 네. 보면 쉽게 표현하면 인간 이재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소심할 정도로 세심하다고 할까? 그런 면도 있고 이제 굉장히 좀 인간적이고 따뜻한 그런 면들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좀 이제 알려져 있지 않는 건데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저도 물어봤었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경기도 정부수석 결합했을 때 이재명을 잘한다는 측근한테 이재명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외로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람이다. 의외로. 그분도 의외로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워낙 이제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증거를 한번 대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겨울에 이렇게 이제 전단지 나눠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음식 이런 거. 그런 거 나눠주시는 분 있으면 가까이 다가가서라도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날씨 추운데 이제 고생하신다고 빨리 돌리고 이제 돌아가셔야 된다. 다 받아주고 또 하나는 이제 고속도로가 하이패스 도입됐을 때 끝까지 안 하셨대요, 이거를.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하이패스를 달면 이제 징수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잖아요. 아, 이거 감동인데.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그런 생각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도 이제 저거 하이패스 하면 편하긴 편한데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대안이 만들어지고 정치하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해도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회의 때 개걸음 걸었다. 이건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 회의 때요. 한 번은 이제 대선 때 한참 좀 지지율이 좀 좋을 때였어요. 좋을 때였는데 그때 제 기억에 한 20-30명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후보실에서 회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후보님이 회의를 하는지 몰랐나 봐요. 문을 이렇게 벌컥 여는 거예요. 근데 뭔가 굉장히 긴장된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더니 이 개걸음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치면서 본인 방 거기로 쏙 들어가시더라고. 저는 이제 맨 끝에 있어서 그걸 봤는데 혼자서 한참 웃었습니다. 귀여운 에피소드네요. 네. 그러니까 권위주의 없어요. 권위주의 이런 건 전혀 그러니까 없어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요. 성남시장일 때 인터뷰하러 왔는데 밖에 오늘처럼 비가 왔어요. 근데 지금 말고 그때 그 건물은 처마가 정말 손바닥만한 처마에서 이제 중간에 쉬는 타임이 있었는데 같이 담배 피우던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남시만 해도 엄청 큰 도시잖아요. 근데 자기하고 믿는 사람한테는 여과 없이 그냥 동네 형 같은 모습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 있잖아요. 보통 정치인들 같이 맞담배질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그런 상황은 거의 없는데 그런 거 제가 많이 받은 느낌이 있고 그 대선 때 우리가 되게 감동적으로 느꼈던 장면 중에 하나가 폐지 미는 거 있잖아요. 폐지 할아버지 폐지 리어커를 미는 장면 같은 거.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이번 그 지방선거 때 폐지 가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요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늘상 저는 정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인은 폐지 줍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줍나 보다고 넘어가지만 정치인은 폐지가 키로당 얼마 하지? 또 이 사람은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폐지를 줍지? 그리고 보통 사람들 언덕에 리어커 끌고 막 할아버지 올라가시는데 그거 밀어줄 생각 거의 안 하거든요. 대부분은. 특히 정치인이라면. 그러니까 본인이 겪어봤던 어떤 경험들이 일상생활에 녹아나는 사람. 본인의 삶이니까 그 대선 때도 그 일정을 처음에는 이제 공개 일정으로 제 기억에는 제안을 했었어요. 그 이제 폐지 그 일정을. 근데 이제 후보가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인데 막 기자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비공개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이크 없이 막 지역 돌아다닐 때 있었잖아요. 메타버스. 그러면 꼭 할머니들 시장에 장사하시면 꼭 가서 아는 척 하시잖아요. 그런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어렵게 이제 성장하시고 또 어머님도 이제 시장에서 그런 일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만나면 이제 엄마 생각이 이렇게 나시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가서 이제 무릎 꿇고 낮은 자세로 앉아서 대화 나누고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거죠. 이게 이재명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게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의 정상적인 인간성이라면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정치인인데 저 비슷한 이야기로 이런 거예요. 뭐 제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동네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있어요. 굉장히 왜소하고 마르신 분인데 이런 분들 보면은 그냥 못 지나치겠어요. 그러면 이제 특별한 때는 용돈도 가끔씩 드릴 때도 있고 밀어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 그 할머니가 폐지만 줍는 게 아니고 옷 같은 거를 수집하면 돈 더 많이 번대요. 그러면 옷을 모아놨다가 할머니 오실 시간쯤 되면 미리 갖다 드리고 하는. 그게 무슨 이유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특히나 못 살아보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 감정을 아는 거죠. 그게 저는 이재명 후보에서 그때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고요. 자, 근데 이제 이재명 악마의 산물이긴 한데 아랫사람을 막대한다. 그거 어떻게 답해 주실래요? 글쎄,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요번에도 이제 인천에서 선거하면서 이렇게 뭐 여성을 이렇게 밀치고 들어갔다 이러잖아요. 그것도 한참 뭐 짤 영상도 돌고 그랬는데 사실 그 이재명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아랫사람을 막대한다는 거는 글쎄 저도 이제 가까이서 일해봤는데 정치권에서 이 메시지 쓰는 사람들이 제일 그걸 많이 당하거든요. 정치인들한테 마음에 안 드는 글 쓰면 막 옛날에 누구는 이렇게 집어 던졌다. 그리고 뭐 볼펜도 집어 던지고 뭐 너 어디 학교 나왔냐 뭐 이런 소리까지 들었다. 이런 온갖 그 에피소드들이
정치권에 있잖아요. 그 잘 아실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도 이제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메시지를 썼지만 그런 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은 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좀 중요한 연설문이었던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전화가 새벽에 왔는데 본인 마음에 되게 안 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근데 직설적으로 대놓고 얘기를 못 하시고 돌려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피곤하시고 그럴 텐데 그날 한 20분 넘게 통화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인지 못 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셔라. 뭐가 문제인지 그래야 저도 알고 뭐 수정 방향을 잡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아 이거 그냥 초등학생이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제 인생에 제일 열심히 썼는데 네. 전문가인데 네. 초등학생한테 그 말을 직선적으로 못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직접 했다니까요. 아니, 너무 제가 그러니까 충격을 먹었는데 한참 돌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20분인가를 빙빙 돌리다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게 소심한 면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초등학생이 쓴 게 같아.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좋다고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참 충격적인 기억이었는데 상처받을까 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딱 대고 이거 이렇게 문제다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 말을 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본인도 한참을 돌리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캐릭터는 되게 묘한 게 있어요. 네, 묘해요. 굉장히 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밀쳤다 이런 것도 보면은 캐릭터를 알면 저거 이해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무시했다 이런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약간 스타의식도 있는 사람이에요. 스타의식. 네. 그 스타의식과 인간미 사이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 편이어서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은 믿고 뭔가 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어떤 그 스타성 같은 거 결합을 하면 간혹은 건방져 보인다.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건방져 보인다. 이렇게 느끼는 감정들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의원의 정치 철학을 알 수 있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이것 좀 철학. 알려주세요. 예. 제가 이제 경기도 정무석 할 때인데, 많이들 아실 거예요. 경기도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코로나 장발장. 예. 제 기억으로, 코로나 때 이제 일자리를 잃어가지고 열흘인가 이제 굶으셨다가 편의점에 가서 이제 삶은 계란 한 판을 훔쳤다가 이제 구속이 되셨던가 이제 이랬어요.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이제 경기도 공무원들이죠. 모아놓고 얘기하시면서 그냥 드림 코너 이런 걸 좀 만들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뭐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그냥 먹고 살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식료품 갖다 놓으면 누구나 다 이제 공짜로 가져갈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공무원들이 이제 바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은 사람도 일반인들도 그냥 와서 가져가면 금방 음식물도 동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하는데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10명이 와서 가져가는데 8, 9명이 불필요한 사람이 와서 가져간다고 칩시다. 근데 정말 그게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단 한 명이라도 와서 거기서 식료품 가져가서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거 괜찮은 거 아니냐. 네,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후진국도 아니고 멋있다. 네, 선진국인데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안 가져가도 되는 사람이 와서 가져갈 것 같지도 않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존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밀어붙여서 경기도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라는 이제 사업을 실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지금 경기도 거의 전체에서 확산이 됐거든요. 예. 근데 제가 듣기에는 기부 들어오는 물품이 더 많다는 거예요. 가져가는 분들보다도. 그리고 실제로 체크를 해봐도 불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지 않는다. 정말 꼭 필요한 사람만 와서 가져가더라. 이런 게 뭐 통계적으로도 이제 입증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뭐랄까 이제 국민을 대하는 태도, 민생을 정치인으로서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 이게 정말 이재명의 어떤 정치 철학을 보여주는 중요한 한 단면이 아닐까. 책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좀 많이 써놨습니다. 이게 이재명이죠. 네. 그런 모습이 이재명인 거예요. 네. 근데 특별히 인상에 남는 게 있으시다고?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랑. 네, 네. 제가 이제 이재명 당시 도지사랑 크게 인연이 없었는데 아까도 좀 앞에서 좀 얘기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처음에 이제 임명장을 받으러 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임명장을 딱 받는데
그때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임명장 주고 나서. 근데 그때도 이렇게 9분 8이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책으로만 9분 8 이런 거를 이제 읽었었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딱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애잔하다고 할까? 이분을 잘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임명장 받을 때 그 9분 8 이렇게 봤던 장면이 평생 갈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예. 여러분 화면에 지금 다시 이재명 책 뒤에 보면은 9분기 왼팔이잖아요. 왼팔. 예, 예. 여러분들 오른팔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왼팔이 자세히 보면 저 그게 굽어 있는 게 더 이상 안 펴지는 거잖아요. 네. 저걸 직접 보니까 마음이 네. 짠하더라 이런 거예요. 네. 참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저도 그렇고 살면서 이재명처럼 네. 초등학교만 나와서 자식 공장 보내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나 다 나는 못 살아도 내 자식들은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근데 저도 딸이 중학생인데 그 딸아이가 공장 들어가서 만약 다쳤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이겨내고 대통령 후보까지 된 사람은 저는 그 자체가 하나의 위인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나이로 따지면 586 세대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도. 근데 이제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이 일반적인 586 세대랑 좀 다를 것 같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그래서 어떨 때 좀 다르게 느끼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삶의 공익적인 삶의 출발점이 다른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유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586은 이제 80년 광주항쟁을 겪으면서 어떤 도덕적인 차원에서 운동을 시작을 하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분 중심적인 거죠. 정치를 보는 출발이나 시각이. 근데 이재명 정치의 출발은 그런 명분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가혹하고 힘들었던 그 삶 자체가 출발이기 때문에 정치를 바라보는 또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이 일반적인 586 선배들하고 굉장히 다른 그런 차이를 갖고 원인이 이유가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어쩌면 듭니다. 이재명 의원의 열등감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열등감. 그러니까 지금 뭐 무슨 그 당시에 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 하고 했던 사람들과의 뭐 열등감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더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가 86 의원들을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운동만 했던 사람들 느낌하고 실제로 그 공장 다니고 검정고시 겪고 했던 사람이 가졌던 실생활에서의 어떤 운동 그렇죠.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거죠.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의 정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이런 걸 좀 물어보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독한 민생 실용주의자다. 지독한. 그냥 민생 실용주의자가 아니라 정말 지독하리만큼 철저하게 민생 실용 정책에 대해서 애착이 있고 또 그 길을 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 이제 개국 정비나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이제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많으신 게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정치인들은 큰 일만 하려고 하느냐. 정치는 작지만 소중한 민생 성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면 좋은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좋은 정당으로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큰 거는 다 하려고 하고 작은 것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 자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또 실제로도 그 이제 청소 경비 노동자들 휴게 시설 그다음에 이제 수술실 CCTV 이런 거 있잖아요. 국민들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사안들이 국회에서 정쟁 때문에 통과되지 않고 이럴 때는 정말 분개를 하세요. 분개를. 다른 뭐 정치실 큰 명분 싸움하는 거는 그거는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정쟁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이런 거를 통과를 안 시키고 이렇게 싸움 박질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이렇게 하시거든요. 정말 지독한 민생 실용주의자다 이렇게 좀 그렇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8, 90년대에는 독재 타도가 네. 목표였다고 하면 2000년대에는 뭐 지금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목표인 거여서 저는 그 이재명 의원이 사법시험 합격해서 인터뷰한 기사가 지금도 좀 기억에 남는데 지역에서 억울한 사람을 돕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성적이 좋으면은 그냥 큰 높음 들어가서 돈 벌 수도 있는 건데 사법시험 합격하고 성남 내려오고 와서 성남 시민모임 대표로 변호사 활동을 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지금까지도 그 마인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길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겠다. 이거를 늘 각오를 새기고
그렇게 또 말씀도 많이 하고 그러십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운동인 거죠. 네. 중앙에서 뭐 학생 운동을 해서 주목받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이것도 다른 면에서 보면 운동인 거죠, 운동. 그렇죠. 네. 자, 근데 우리 위원장님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하고도 일을 같이 해봤잖아요. 예, 예. 요거는 뭐 독특한 캐릭터죠. 맞다 틀리다는 아닌데 예,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의원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궁금해요. 너무 큰 어르신들이라 제가 비교는 아니고 그냥 네, 좀 이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에서 이제 진심을 다해서 모셨던 정치인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세균 대표님하고 이렇게 늘 얘기를 하는데 두 분 다 이렇게 뭐 권위주의적인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왠지 모를 그 후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가까이 이렇게 뭐 회의를 해도 말을 이렇게 쉽게 꺼내지가 잘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아까도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편하고 소탈하고 좀 이렇게 장난도 치고 싶고 막 농담하고 싶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좀 그런 면에서 탈권인데 좀 독특한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장점으로 더 많이 승화시키고 국민들도 좀 그런 이재명의 모습을 좀 더 많이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 치르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결국 문재인 다음에 이재명일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었구나. 네. 국민들이 말했을 때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다름이 오히려 그 시대에 필요한 캐릭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댓글창에 이재명 의원을 모셔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방송에 모셔달라.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직접 보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네. 모시려면 모실 수는 있겠죠.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는 되니까. 네. 근데 지금 이재명은요. 어느 한 방송이 독점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마치 이게 무슨 언론사들끼리 경쟁해가지고 단독 이재명 인터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려면 같이 연대해서 같이 하면서 어느 한쪽도 좀 서운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대선 때도 몇 차례 했었죠. 우리 유튜버 분들 같이 합동으로. 이제 경선 때 이제 주로 이제 나오셨고 본선에서는 중도나 저쪽을 좀 많이 파고들었었죠. 하여튼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한테 저도 비서실에서 일했던 한산호점을 감사드리는 게 경선 본선 치르면서 몇 차례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마다 우리 진보 유튜버 또 분들하고 또 우리 지지자들께서 아주 큰 힘이 돼주셨죠. 예. 그래서 어려울 때 이렇게 찾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또 이제 힘이 돼서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자체가 뭐 가깝게 지내서 그분을 지지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이 가장 민주당 다우스 지지한 거예요. 네. 또는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팬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가치 연대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민주당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나랑 가치가 달라. 그럼 그 사람 지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가장 민주당답고 가치가 나랑 똑같은 사람 지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재명 후보는 저도 이제 대학에서 이제 사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을 왜 지지하냐 이제 이런 걸 좀 물어봐요. 제가 이제 그때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정조 시대의 개혁이 우리 시대에 이제 최대 개혁을 했다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완성되진 못했지만 그때 완성됐으면 정말 근대화가 훨씬 더 빨리 됐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결국 뭐 석패를 했지만 지난 대선에 이제 우리가 이겼으면 국회 역사상 87년 민주항쟁 이후에 170석, 180석 이렇게 진보 진영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 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의석을 갖고 정말 제대로 된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런 면에서 나는 이재명을 선택했다. 이재명은 그럴 강단이 있고 실력이 있고 실적을 쌓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무산된 게 참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이 정조 이래 정말 최대 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 꿈이 좀 미뤄진 게 너무 아쉽습니다. 예. 제가 그 지방선거 한참 선거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후보한테. 후보님, 김대중 대통령은 납치도 당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사형 선고도 받고
아시죠? 그냥 그렇게 물어봤어요. 잘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이야기긴 합니다만 어차피 안 됐잖아요. 예. 그러면 다음에 쓰려고 그러나 보다 역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또 있겠어요. 다음 대선 나올 때까지. 대선 중간에도 있을 거고. 근데 그렇게 쓰이려고 그렇게 어려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서 이걸 모든 거를 큰 틀에서 보면 즐겁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인이 고통스럽다고 느끼면 그때부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각에서 보면 또 정치를 또 즐기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네. 예. 아 근데 가끔씩 외로워 보일 때가 있어서 예. 예를 들면 지방선거 출마도 그런 거 아닙니까? 본인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지방선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방선거에 출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고민했을 거고. 상황 자체는 지방선거 민주당이 질건 뻔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재명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대선 지고 나 사람들이 텔레비도 못 보겠다, 아무것도 못 하겠다, 밥도 못 먹겠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민주당 지지층들한테 우리가 0.73이었죠. 0.73. 0.73으로 진 사람들한테 나라도 나가서 그나마 좀 덜 지게 만들어야지 같은 그런 결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나 모른 척하고 유혹가버리면 되는데 뭐. 근데 그게 이재명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런 제안들을 주변에서 많이 했죠. 뭐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대선에서 지면 뭐 해외에 또 1, 2년 나가서 공부한다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 선택을 하지. 그 대선 때도 약간 좀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게 그 국정감사 생각나시죠? 경기도 국정감사. 네. 그때도 대부분 사람들이 지사직을 빨리 이제 국정감사 하면 대장동만 물고 뜯고 이제 할 게 뻔하니까 국정감사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지사직을 빨리 이제 내려놓자. 그러고 이제 후보로 뛰자. 그러면 경기도 국정감사 안 받아도 되니까 주변에서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셨었는데 이재명을 아는 이제 참모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다 아마 정면 돌파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그때도 좀 의원님들하고 좀 마찰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예, 그냥 국정감사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했는데 뭐 기억하다시피 거의 압승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누구 또 경찰 출신 그 국힘의 의원은 또 예, 김용판 이상한 그 조작 사건 예, 나왔죠. 그 사진 들고 나와가지고 또 망신당하고 그게 이재명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조중동의 시각에서 보면 지금 이번 출마한 것도 본인이 의원직 하려고 뭐 방탄복 하나 입으려고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건데 더 큰 대의가 있다는 거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재명 의원하고 뭐, 뭐 소통도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예.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 소통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주로? 대선 때 주로 뭐 저희는 뭐 중요한 일 아니면 이제 주로 텔레그램으로 이제 얘기 많이 하고 대선 때도 뭐 중요한 연설문 이런 거 지시할 때는 이제 전화하실 때도 있는데 주로 이제 텔레그램으로 많이 좀 하고 있죠. 예. 그때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예. 새벽 3시인데 예. 텔레그램 보면은 접속해 있으면 이렇게 뜨잖아요. 예, 이분 어디서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바빠 보이고 잠을 예. 못 자니까 예. 오히려 아는 척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왜 그냥 답은 해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바빠 죽겠는데 뭔가를 물어보거나 질문하는 것 자체가 가급적이면 내버려 두는. 예. 우리는 뭐 스텝이 아니니까 뭐 격려의 한마디라도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 저도 메시지 팀장 맡고 나서 초기에 텔레그램이 몇 시에 오프되는지 늘 체크했었습니다. 근데 근데 정말 잠이 없으세요. 새벽까지 그 일정 끝내고 새벽까지 텔레그램으로 소통 계속 하고 정말 잠을 짧게 자도 그 다음날 또 이렇게 나와서 또 씩씩하게 또 이렇게 하시고 참 네. 놀랐습니다. 그게 이제 본인이 언제 한번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공장 다니면서 이제 검정고시 공부하고 이럴 때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 자면서 공부하고 이랬잖아요. 낮에는 공장 다니고 밤에 이제 공부하고 그때부터 이게 몸에 밴 것 같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정말 새벽까지 텔레그램 붙잡고 댓글 다는 거는 정말 거의 다 그건 본인이 다는 거예요. 거의가 아니고 100%. 커뮤니티 예. 들어가서 막 댓글 예, 달리는 예, 예. 거. 그거는 참모들이 다 알 수도 없고 예, 본인이 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정치인들한테 많이 보기 어려운 캐릭터인 그렇죠. 예. 일반 정치인들은 야 이런 글이 있는데 내가 여기다 이런 거 달면 반응이 어떻겠냐, 괜찮겠냐, 어떻겠냐, 딱 이제 물어보고 장단 좀 따져보고 이렇게 하죠. 근데 뭐 이분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예. 메시지 보낼 때 이모티콘 같은 거 써요. 텔레그램 가면요. 예. 그 이재명 얼굴로 된 그 텔레그램만의 이모티콘이 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본인도 쓰십니까? 이제 이렇게 글을 초안을 보내드리면 이제 뭐 마음에 들면
처음에는 이제 동그라미 한 3개 이렇게 보내주시고. 동그라미 3개. 네, 동그라미 3개는 무슨 뜻이에요?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든다 이제 이런 뜻이고. 동그라미 3개는 네. 이제 그냥 이제 일반적인 메시지는 그냥 바쁠 때는 하나 보내주시기도 하는데 언젠가 한번 아주 한 번은 아니고 처음 이제 무슨 이렇게 하트 평평 나오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설문이 되게 마음에 들으셨나 봐요. 그걸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저도 이제 이렇게 좀 기분 좋으면 저도 이제 그런 거 네, 알겠습니다 이런 텍스트가 아니라 그런 것도 좀 보내드리고. 그게 아재들이요. 네. 저도 요즘에 많이 배웠는데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같은 말이라도 물결 표시해서 좀 부드럽게 보내면 되는데 이 텍스트로만 보면 화가 나는 건지 기분이 나쁜 건지 모르잖아요. 그걸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더라. 본인 뭐 이렇게 하고 하트 뿅뿅 그런 이모티콘 있잖아요. 그걸 날려주셨더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남자한테 그런 거 받으면 좀 약간 쑥스럽기는 해요. 참, 아이고. 하여튼 재밌는 분이에요. 감정표현할 때 하고 그럴 때 보면은. 이재명 의원도요, 대통령 되고 나서 나중에 좀 나이 좀 더 드시고 어디 뭐 고향 어디 사신다고 하면은 가서 막걸리 한 잔 나눌 만한 정말 인간적인 사람인 건 맞고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의원 보면 좀 안타깝거나 이런 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이서 보면 또 이재명에 대한 뭐 책이라도 한 권 읽어본 분은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참 가혹하고 힘들었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그 위기를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달려왔는지 보면 애잔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보수 언론이 만들어낸 너무나 악마화된 이미지 그 간격이 너무 크니까 자 그거를 이제 참모들이 잘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정말 될까 싶은 그런 이제 절망감 같은 것도 들고 대선 때 특히나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평가받을 때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뭐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과대해서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면이 너무 왜곡되고 잘못되게 이제 국민들한테 인식돼 있으니까 그 부분이 제일 이제 안타깝고 속도 쓰리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이재명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럼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뭐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안 좋은 측면 부각해서 악마 같아.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는 것에 넘어가신 분들이 민주당 당내에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막상 이재명 전체를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 정치인으로서도 훌륭하지만 인간적으로도 괜찮은 사람. 그 사람을 자꾸 뭔가 있을 거야, 뭘 했을 거야 같은 막 악마화에 좀 피크점은 그런 거 있잖아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폭로했다고 하는 사람이 죽은 거. 근데 온라인상에 뭐가 어떻게 돌았냐면은 마치 이재명 후보가 그 사람을 죽인 것 같은 그런 식의 짓들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의혹 제기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당내에서도 그런 짓을 했으니까 저는 그것이 다음 대선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거 아니야라고 좀 벗겨내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면 보수 언론 이런 데서 공격하고 이런 거는 뭐 견딜 수 있고 뭐 싸워서 넘어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경선이나 이제 대선 과정에서 당내에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참 너무 뼈 아프고 그런 거는 참 대응할 방법이 참 마땅치가 않거든요. 당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나쁜 사람으로 보면 나쁜 사람이라고 보이는 효과.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잖아요. 즉 우리 이 원장님하고 누구누구 이야기를 하다가 모씨를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 한마디 듣는 거. 근데 언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로 듣게 되는 경우.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듣게 되면 나는 저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효과. 요거 빨리 깨야 된다는 거죠. 전 그렇게 보고요. 그 상징적인 장면이랄까? 하여튼 이재명 후보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약간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고 이렇게 좀 눈치 크리고 이런 표정이 좀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보수 언론이나 이쪽에서는 좀 뭐랄까 조금 안 좋은 이미지로 표정이 건방지다 같은. 근데 그게 사실은 옛날에 그 김근태 고모님이 이제 고문후유증으로 고생하셨듯이 그 공장에서 이러다가 이제 청각을 좀 잃어가지고 한쪽 귀가 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려고 이렇게 경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집중하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정반대로 이렇게 막 평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삶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정말 그렇게 나쁜 이미지를 더 씌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도 민주당 지지층이라면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 역사상 모든 정치인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600만 표를 얻은 네. 민주당의 최고의 자산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악마의 앞장서 갖고 이재명 나쁜 사람이야 같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최고의 자산을 잘 활용해서 정권을 가져오는 게 먼저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조중동의 시각으로 이재명을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뜨끔했을 때가 있었다고요? 아, 메시지 쓰면서 네. 그 이제 작년 11월 18일 날이 이제 수능 보는 날이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의원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세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건데 이제 수능을 앞두고는 늘 대선 후보들이 이제 수능 관련된 메시지를 내잖아요. 응원합니다, 수능생 여러분 이렇게 하고. 근데 그 다음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웬만하면 이제 텔레그램으로 소통하고 직접 전화하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근데 전화가 와서 수능 메시지 냈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냈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 보니까 페이스북에 보니까 수능 본 학생들 얘기밖에 없더라. 수능 안 본 청년들에 대해서는 왜 얘기가 없냐 그러더라고요. 아, 야, 이것이 이재명이다 진짜. 제가 정말 이렇게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수능을 보지 않은 청년들도 어제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수능 응원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깜빡한 게 있다, 잊은 게 있다. 그래서 수능을 보지 않은 청년들의 삶도 똑같이 응원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추가로 낸 적이 있습니다. 야, 본인이 네. 얼마나 그게 부러웠겠어요. 학교 다니는 교복 입고 학교 다니는 사람들. 아, 이거는 정말 듣는 순간 그냥 뭉클해지네. 야, 역시 이재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거는 내가 봤을 때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부족함인 거죠. 밑에 있는 사람. 이재명의 삶을 이제 좀 더 저도 제 입장에서 더 깊게 이해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입장에 있었던 거잖아요. 수능을 못 보는 입장에 있었던 거잖아요. 성장 과정이.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청년들을 위해서도 메시지를 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런 걸 놓쳐버린 거죠. 근데 정말 본인이 그렇게 안 사셨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참. 야, 이재명 멋있다. 최근에 뭐 개딸 관련한 메시지가 하나 나온 게 있었잖아요. 예. 메시지 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메시지 팀장 끝나고 나서 쓰신 거라서. 근데 이제 그게 아주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저도 몰랐었는데 2017년 대선 경선 끝나고도 손가역을 바로 해체했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근데 그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걸 마냥 즐기고 뭐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이런 지지자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어록감으로 늘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정치인을 칭찬하되 찬양하지 마라. 그리고 숭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늘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 과도한 이런 어떤 지지자들의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선을 지켰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이번에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한 게 아니라 평소에서부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이제 가치와 철학이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2017년 대선 끝나고도 송가역 이제 해체한다 이런 또 그때도 바로 입장을 내셨던 거로 그렇게 좀 기억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고 네. 최근에 메시지 낸 것은 마치 무슨 개딸들이 막 폭력적인 문자를 보내고 그거에 대한 비판은 아니고요. 개딸들이 그 문화를 만들어냈잖아요. 칭찬하고 후원금 보내고 이 문화를 만들어냈는데 또 언론은 개딸과 이재명 의원 사이를 또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재명 의원이 개딸들을 비판했다 같은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뭐 대선 후에 이제 일어났던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대선 끝나고 또 바로 또 이렇게 입장을 좀 내셨었잖아요. 예. 자, 야. 이재명 의원 이야기 하니까 재밌네요. 한 2시간 더 할까요? 나중에 이제 술 먹던 얘기를 애들이 더 재밌을 텐데. 예. 야, 여러분, 다시 이재명이요. 요거 그냥 아마 이거 음성 지원 될 것 같아요. 음성 지원이.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동영상을 따라가서 보잖아요. 아, 예, 예. 무슨 말을 했는지. 네네. 그럼 요거에 이제 그때 들었던 내용들이 상당히 그렇죠. 많을 테니까 예, 예, 예. 요걸 딱 보면 이재명 음성 지원 되는 거죠. 그냥 일반 책인데 이재명 음성 지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럴 것 같다. 여러분 지금 이외 채팅창 이외에 저 링크 따라가시면은 이 책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이재명 이제 여기를 이제 총괄하신 분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선 251일 네, 251일입니다. 이재명의 말과 글 요거 한번 꼭 보시고요. 신기하게도 이 책에는 일반 책인데 이재명의 목소리가 들릴 거다. 야,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참 재밌는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을 좋아하는 두 사람이 네. 그 사람 이야기를 재밌게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방송 보시는 분들도 똑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하고 오지 않은 얘기들도 막 떠오르고 네, 그러네요. 예. 두 사람의 기억에 의해서 이재명을 다시 만든 거죠. 예. 저는 이재명 의원이 앞으로도 굉장히 싸워야 될 상황들은 많을 거예요. 네. 치열할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가치연대라는 표현도 썼고 동지란 표현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떨 때는 이재명 의원이 개딸 동지들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네. 동지라는 것은 뜻이 같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용어로는. 네. 그래서 비가 오면 같이 비 맞고 뭐 어쩔 때는 우산을 씌워줄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그의 성공이 아니고요.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성공하는 거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훌륭하게 마무리하고 잘 할 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떨 때는 비판도 해야 되고 그럼요.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었잖아요. 예. 그런 방식으로 가서 결국에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목표가 아니라 그를 이용해서 대한민국 좋은 나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해보거든요. 예. 위원장님 뭐 비슷한 생각이실 예. 겁니다. 251일은 이제 지났지만 앞으로 또 우리 앞에 5년의 또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통해서 더 성숙되고 더 지독한 민생 실용주의자로 거듭날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멋있는, 더 품넓고 더 이제 실력 있는 이재명으로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 마음속에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재명 의원한테 드렸던 메시지처럼 김대중 대통령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납치를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쉽게 오는 건 없어요. 투쟁에 싸워 이겨야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정말 그래서 한 5년 정도 대통령을 좀 더 늦게 해라 라고 하는 신의 뜻이 있었을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재명을 지금 마음속에는 아마 아직까지는 짠한 마음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은 같이 비 맞아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못하신 이야기나 할 말씀 해주십시오. 예, 우리 이재명 후보님,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이제 좋아하시고, 진면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이제 언론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 친척들 한 분 한 분 붙잡고, 앞으로 5년의 시간 동안 우리 이재명을 좀 많이, 진솔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 많이 알려주시면, 5년 후에, 지난 대선 때 우리가 못 이뤘던 억강부약의 꿈, 대동세상의 꿈, 다시, 완성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늘 지지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댓글창에 지니 김님께서 제발 2년이라고 해주세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자, 다시 이재명 여러분들 구입 좀 해주시고 뭐 이 책을 빌미로 해서 또 이재명 이야기 한번 해봤어요. 뭐 뜬금없이 이 책도 없는데 1시간 내내 이재명 이야기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미로 한번 이재명 의원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 이 책도 구매도 좀 해주시고 한 번씩 읽어보시고 또 다시 한번 이재명을 새기는 이런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 엮으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고요. 아유, 우리가 이건 좀 사드려야 이제 거기에 대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 싶고요. 자,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날은 있다가 잠시 후에 한 30분에 다시 올게요.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